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슬라이드 배경은 독일의 한 도시를 지나다가 찍은 것인데요. 유럽 지역을 처음으로 돌아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의 푸르고 넓은 들판과 여유로운 풍경에 감탄을 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어디나 정말 풍요로워 보입니다. 기차나 차로 몇 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넓고 광활한 농가 밭에는 항상 곡식과 아름다운 화초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들판 한 곳에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낮잠을 즐기는 소나 양들조차 그 여유로움에 미소가 절로 납니다. 날씨 또한 특별히 춥거나 덥지도 않기에 국토의 대부분과 농가 밭과 들판은 푸른 곡식들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유럽 지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며 포승이 끊이지 않았고 거리에는 사망자들이 넘쳐났으며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폐허 지역이었습니다.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패한 패전국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각 지역의 제후 중심으로 통치되어졌기에 파리나 런던의 웅대한 건물에 비해 독일의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성이나 성당 건축들은 소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역사의 주도 국가는 전성국인 프랑스나 영국이라는 선입관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럽 역사를 주도해온 나라는 독일이며 지금도 독일은 EU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이 아닌 패전국이요 황폐했던 독일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까?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과 독일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 이후 유럽 역사를 선도한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 세력이었던 현재의 독일이며 그 저력이 세계대전의 패망 이후에도 독일을 유럽의 중심으로 복원시킨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심에 마르틴 루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이 알프스 이북까지 관할 지역을 넓혀가던 때였습니다. 유럽의 평원에 흩어져 생활하던 미개한 게르만 민족들은 이때부터 로마 문명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초에 로마 정복군과 게르만족은 저 유명한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에서 격돌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영웅 헤르만은 로마 정예군을 수만 명을 독일 북부의 깊은 토이토브루크 숲으로 유인하여 섬멸시켰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전투가 로마 제국을 분열시키는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천하무적인 로마 정예군 수만 명을 섬멸했을 만큼 이 지역의 게르만 민족은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에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독일의 뿌리입니다. 395년 로마 제국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뒤 동로마와 서로마로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더니 채 1세기도 지나지 않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지역으로 나뉘어 군웅할거 시대가 되었습니다. 8세기 말에 들어서야 칼 사르마뉴 대제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프랑크 왕국을 세웁니다. 800년에 칼 대제는 로마 교황을 구해준 공로를 인정받아 로마 황제로 선포되지만 이것도 잠시 843년 프랑크 왕국은 다시 그의 손자들에 의해 세 지역으로 분할됩니다. 그 세 지역이 바로 동프랑크인 루트비히 바이에른 왕이 다스린 동프랑크와 칼 2세가 다스린 스프랑크, 오늘의 프랑스 지역이지요. 그리고 중부 프랑크는 로타르 1세가 다스렸는데 오늘날의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바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지역의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3분할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전쟁, 분열, 통일, 연합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 지도가 조금씩 형태는 변하였지만 큰 틀은 이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볼 때 유럽의 국가들은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유럽연합을 이루고 유로화를 통일하여 상용할 수 있는 역사적, 정서적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이 크게 서부, 프랑스와 주변 지역, 동부, 독일과 주변 지역, 중부, 이탈리아와 그 주변 지역으로 나누어졌으나 상당 기간 동안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이는 962년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과 결을 같이 합니다. 800년 칼 대제가 로마 교황을 도운 것이 계기가 되어 로마 황제로 선포되었듯이 961년 작센 공작이었던 오토도 로마 교황을 돕기 위해 파병을 한 결과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도이치 민족으로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나라의 이름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전쟁을 수행할 때 유럽 각 제후국의 군사를 차출하고 지휘하는 권력은 교황청의 지지를 받는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의 독일 황제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거의 200년에 걸쳐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치러지던 십자군 전쟁이 명분도 챙기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자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봉건 사회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고 특히 산업혁명, 물자교류할 때 무기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들과 국가들 사이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었습니다. 자연히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위도 추락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자 신성 로마 제국 각 지역의 영주들은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키워 경제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지역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통치자는 해당 지역의 영주, 즉 제후들이었습니다. 1356년에는 선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후를 선제후라고 하는데 작센 제후, 프란덴부르크 제후, 라인팔츠 지역이라든지 보헤미아, 지금 현재의 체코 지역이죠. 마인츠, 쾰른, 트리어 등을 다스리던 제후 및 대주교가 황제를 선출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 구조의 변화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꼭 필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즉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마르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에서 사형 선고와 같은 파문을 당하고도 황제가 주관하는 제국의회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황제로부터 공민권마저 박탈당하였지만 선제 후의 보호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한 배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변화된 정치 사회 구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작센의 선제 후 지역에 속했던 마르틴 루터를 선택한 절대자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마르틴 루터의 성장과 절대자의 반전의 일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항해자 TV는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바른 미래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절대자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